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 0.97% 정도 상승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악재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그런 시장이고요. 그 악재가 이제 실체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상당히 이제 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악재가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거나 이제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런 기대감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점 위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지금 또 다른 악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위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차분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매번 영상 첫 마디가 차분히 보자, 지켜보자,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계속 지금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또다시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고점 자체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저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좀 하락세를 멈추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거나 계속해서 들어오는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대형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꾸준히 실적을 내는 그런 우량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좀 그런 지분을 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눌러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이제 코스피보다 힘이 강하거든요. 최근에는 그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 미래에 대한 기술을 가진 그런 기술주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꾸준히 실적을 내지 않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지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라갈 때 또 큰 폭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메타버스 같은 그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제 힘이 좀 그쪽으로 실린 것 같고요. 고점 자체도 조금 높였죠. 그래서 그런 큰 이 바닥 라인을 살피고 또다시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대로 V자로 올라갈 것인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수급 자체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양매수 지금 3일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부터 해가지고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기술주 쪽으로 힘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2.5원 올라서 1115원. 하지만 이틀 연속 조금 이제 크게 내리다가 고점 추세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 급등에 대한 오버슈팅 분을 모두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시켰고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1200원 이상에서 지금 환율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제 유가도 꽤나 이제 올라 있는 상태고요. 오버슈팅 한 만큼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소 대비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미국 금리도 계속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금리가 떨어질 이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환율을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일단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네, 그 정도는 이제 높이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때는 좀 길게 네,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네,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번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수가 좀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고,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15% 정도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올라가지 못하다가 좀 전고점 부근에서 좀 내려가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3%대까지도 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뭔가 타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천천히 진행되고 얼마나 또 그 환율이 움직이고 원자재가 움직임에 따라서 또 그런 FOMC에 대한 결과가 바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최고치를 찍는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단기간에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피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 지수들이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고요. 만약에 최고치를 찍는다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끝나고 다시 금리 완화가 시작되는 그 기간, 그 기간 때 이제 유동성 자금이 또 풍부해졌을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또 내일장 준비하면서 자,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0.88% 내렸고요. 22,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그대로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네, 금요일보다 네, 목요일보다는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가.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일 거래량 자체는 또 감소를 했습니다. 610만 주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주, 3천만 주까지 거래량을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감소를 하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거나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여러 번 좀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한번 줄어들면서 이대로 줄어든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1,000만 주, 2,000만 주 터져주는 그런 거래량이 나면서 다시 한번 밀어주는지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죽으면서 조정기가 이제 이렇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조금 이제 이번 시세는 살짝 힘이 빠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세에 힘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크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음봉이 좀 길어지면서 네, 거래량이 없는데 음봉이 길어지면서 21선까지 떨어진다. 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21선이 이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네, 큰 양봉이 떠준다. 그러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무난하게 26,000원을 또 돌파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크게 뭐 차트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만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음음구름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서 고점까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을 찍고 조금 단기간에 50% 이상 좀 급등을 했고요. 사실 유상증자 13,850원이죠. 네,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2,700원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16,500원 정도가 네, 우리 주주분들이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이 가지는 기회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낮은 편에 속하고요. 아마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은 평단가가 이제 꽤 낮아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참여한
주식만 따진다면 한 주당 거의 6,000원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 기간을 거칠 수 있다. 네,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큰 박스권에서는 지금 뭐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도 네, 계속 네,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수렴을 하고 이제 좀 올라가는데 확실히 이번 달은 거래량이 더 터졌기 때문에 이 3월 달 마지막 주 그리고 이번 주 2주 동안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1WR 그 신주 상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1일에 네, 1WR에 대한 그때 한 7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때 또 공매도 잔고와 함께 교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나머지 이제 2천만 주 이상 네, 그 지분이 또 어떻게 상장이 될 것인지 지금 2주 동안 열심히 이제 행사 기간 동안 또 남은 행사 기간이죠.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 1WR이 4월 1일부터는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가신다면 이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WR에 대한 권리 행사 비용은 14,450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제는 1WR을 이득을 보고 팔 것인지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분이 뭐 크게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산중공업 본주를 교환을 해서 네, 지금 두산중공업을 올라갔을 때 또 이득을 볼 것인지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대주주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가 꽤나 이제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최근에 또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 급증한 공매도와 아무래도 또 신주 교환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4월 초까지는 좀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두산중공업이 신주 상장 때문에 좀 주가가 눌러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원전 테마와 굉장히 강하게 엮여가지고 좀 움직임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파워, 한전기술, 뭐 우진, 오르비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 비슷한 차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진파워도 좀 강하게 버티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원전 테마와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에는 이 원전 종목들이 또 다 같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뭐 이 정도로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24만 7천 주,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7천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금 거의 뭐 3월 4일부터 해가지고 3월 3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연속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주 매도 포지션을 잡고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도 물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달간 누적 매도량이 2,470만 주일 만큼 그 대부분을 아마 금융투자가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해서 꽤나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도 꽤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투자가 언제 매수로 전환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네,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보험, 투신, 연기금 이번에 모두 좀 매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게 뭔가 수급이 매수로 집중이 되거나 매도로 집중이 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매수 매도 적절하게 좀 보합 수준으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이전에 그 옵션 만기 이후에는 네, 한번 다 털고 나서는 크게 매수나 매도로 좀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다고 해서 뭔가 두산중공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정 기간을 거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조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수급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또 늘었거든요. 2100만 주까지 또 조금 늘었습니다. 2089만 주, 거의 2090만 주에서 2100만 주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2000만 주 후반대 정도에서 그냥 유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해가지고는 공매도 거래가 거의 많이 줄었고요. 3월 18일 금요일에는 1거래량이 27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 그 공매도가 추가되기보다는 좀 이제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1WR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그 신주 상장을 대비해서 또 공매도를 많이 늘렸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량을 이미 이제 2100만 주까지 상당히 또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매도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500만 주에서 지금 2100만 주까지는 또 한 600만 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주에 대해서 또 이번에 신주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상환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WR 상장에 대해서는 21일에 70만 주 정도가 좀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주 동안 또 행사를 한 것은 아무래도 3월 말이나 또 4월 초에 또 공시가 되면서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그 거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차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대차잔고가 그래도 매일매일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환이 73만 주, 이 체결이 28만 주인데요. 또 이제 한 50만 주 정도 감소를 해서 6240만 주 정도까지 감소를 했고요. 고점을 찍고 이제 점점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는 조금씩 늘어가지고 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신규 공매도량이 많지 않고요. 늘어나는 속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 공매도가 늘어나기보다는 좀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그 신주 상장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제 공매도가 교환이 되는 식으로 또 공매도 잔고가 대폭으로 좀 감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뭐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 크게 무리 없이 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 14만 9천 주 플러스였고요. 당일은 11만 9천 주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 전일에 이어서 또 이제 매수를 하면서 보율 자체는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3월 4일 그 보율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가 또 이제 그대로 또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때 신주 상장이 3월 4일에 대량으로 되었을 때 외국인 지분이 1% 가까이 늘었고요. 그 지분 보율이 아마 8.6%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또 다시 매수를 다 진행을 했고요. 한 가지 또 조금 물어보시는 점이 있었는데, 대차 말고도 이제 신용 잔고를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신규 신용 잔고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주의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5일 동안 신규 공매도가 신규 대차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만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그 스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팸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투자주의 1일간 지정이 되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지금 뭐 융자가 갑자기 되지 않는다, 그리고 스팸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늘었다가 거의 900만 주, 1000만 주까지 늘었다가 지금 또 상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860만 주까지.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장기화됨에 따라서 천연가스라든지 원전에 대한 그런 물가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NG라든지 그 에너지원이 주 수입원이 LNG였던 그런 국가들이 다시 한번 좀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에서 15년 만에 새 원전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을 사고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면서 좀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대형 원전 이외에도 새로운 LNG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 자리를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네, 추가로 이렇게 새로 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핀란드 쪽에서 1.6기가와트짜리 그 대형 원전을 또 시범 가동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핀란드가 유럽에서 15년 만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던 것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 보안 인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해질 것이고 그 안전적인 에너지원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네, 이렇게 핀란드까지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전력 및 원자력 업체는 이렇게 네, 남서부 발트해 쪽에 이렇게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 말부터는 네, 최대 전력량을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새로 가동을 하지 않던 국가가 이렇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주력 이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핀란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 쪽에서도 주로 이제 EU 쪽 이제 의장 쪽이죠. 네, 그걸 이제 주도로 프랑스가 지금 네, 원전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탄소 배출 감소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해 원전이 적합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분석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유럽 연합 EU죠. 지난달 환경 친화적 범주를 뜻하는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포함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친원전 쪽으로 힘이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이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고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서방 쪽에 천연가스 그 관을 일부 막으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조금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조금 이제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천연가스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네. 기존 원자로 폐쇄 일정을 중단을 하고 2028년부터 최소 6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해서 가동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독일은 아직까지 이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독일 총리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직접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타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자국력을 지금 높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그 원전만큼 지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탈원전을 주장하던 독일도 수명을 연장하든지 네, 그런 쪽으로 좀 역사적인 그런 또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뿐만이 아니고요. 자, 벨기에도 이제 원전 10년 더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도 사실 이 탈원전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벨기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자로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하기로 이제 2003년에 결정을 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1039메가와트 2개, 4호기와 티앙주 3호기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수명을 이제 10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시기에 확실성을 택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위험도보다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뭐 그런 블랙아웃이라든지 그런 주요 산업이 전기가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전기가 끊기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원전을 진행을 하던 벨기에도 지금 잠시 그 탈원전에 대한 계획을 멈추고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탈원전을 실행을 하다가 결국엔 뭐 이 정권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정권 바뀌기 전에도 어느 정도 탈원전에 대해 뭐 감원전으로 얘기를 바꾼다든지 좀 어느 정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새로운 SMR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벨기에, 뭐 핀란드, 지금 뭐 독일 쪽도 좀 그런 변동이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천천히 이제 바뀌면서 이제 투자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곧.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찰을 참여한 것이 이제 체코 원전,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도 시작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원전은 사실 최종만 앞두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집트 원전도 있고요. 근데 뭐 사우디 원전 아니면 인도 원전, 나머지 국가들도 하나씩 그런 계획들이 속속히 나올 것이고요. 지금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고 SMR이라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게 이제 안전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2022년이 이번에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2023년, 2024년 뭐 이렇게는 굉장히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공사 시작과 그다음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내후년까지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그런 원전 관련 종목들도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원전 종목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도 두산중공업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원전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플랜트 쪽이죠. 그 다음에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 그 재활용이라든지 2차 전지 재활용 리사이클링 그 기술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사명 변경 추진이 있었고 3월 29일 주주총회인가요? 그때 거기서 확실히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주총회에서 지금 사명 변경과 함께 물적 분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한 번씩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한 2, 3주 전에 구독자분들과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 측에서도 물적 분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악의적인지 뭐 그런 글들이 한 번씩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유상증자도 좀 기습적으로 좀 당하다 보니까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도 이렇게 HD현대, LIG도 이렇게 LIG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이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물적 분할을 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일단 하게 되면은 일단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 아래에 여러 개의 사업부가 있을 겁니다.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고 C 사업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사업부를 특정을 해서 빼낸 다음에 새로 이제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회사와 이 회사는 좀 다른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떼내서 상장하는데 우리가 주주가 피해가 입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인적 분할, 그죠?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이 사업부를 떼내면서 사업부가 아니죠. 뭐 만약에 자회사라고 했을 때는 자회사를 떼내면서 그 자회사가 따로 이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분 분할 비율에 따라서 이 C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런 사업부를 회사로 상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장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C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 주식을 사실 우리가 이 기존 주주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겠지만 그 공모도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높은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냥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2차 전지 사업부를 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주주분들이 LG화학 주주분들이 이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비전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떼버리면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또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공모금도 상당히 많이 모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신 LG 화학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은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 그렇게 많이 평가가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그 얘기가 두산 중공업에 대한 그런 신사업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면은 홈페이지는 일단 깔끔하게 좀 바꿔놨습니다. 근데 사업 분야 딱 보시면은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 해가지고 해상풍력,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수소에너지, ESS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성장성이 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주목하고 있는 그 사업이 모두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원자력 발전용, 화력 발전용, 복합 화력 발전용, 수력 양수 발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트 기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EPC 건설 사업은 워터, 수력 발전, 플랜트 EPC, 그 다음에 건설 사업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제작 사업도 3D 프린팅 제조, 주조 및 단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 플랜트 쪽에 포함이 되고요. 대형 원전, 그 다음에 그 중동 쪽에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쪽도 이쪽에 포함이 되고요. 소재 제작 사업 거기 주단조 플랜트, 사우디 쪽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성장성이 있는 사업은 확실히 이쪽인데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2025년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수주가 진행될 것 같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수주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2조 정도 매년 2조 정도까지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2023년, 24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도 있지만 그건 이제 두산 퓨얼셀이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도 수소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2027년, 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고요. ESS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좀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공사가 이제 수주가 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엮여서 ESS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호주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도 이제 매년 수천억 가까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것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런 수주가 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실제로 이제 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 떼버리면 사실 기존 대형 원전에 대한 메리트를 제외하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 아니면 주단주 플랜트 중동 쪽 시장을 제외하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산에 대한 그런 기존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로 상장이 되고 두산중공업이 기존으로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상증자도 사실 기습적으로 진행을 했고, 근데 그 유상증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두산에 대한 마지막 그 부채 3조 자구안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유상증자가 우리가 다 참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유상증자 참여할 때 보시면은 그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 제가 투자 설명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유상증자 투자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죠. 사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돈을 모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그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집한 비용이 1조 1,500억이고 그 중에 7천억 가까이 집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5천억 정도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천억 정도를 이렇게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SC은행이라든지 회사채를 상환을 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새로운 분야, 대형 가스터빈, 수소터빈, 풍력,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연료전지, 3D 프린팅, 수력, 태양광 등 이 분야에 대해서 5년 동안 투자하는 것을 금액을 모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5천억, 그리고 여기 한 7천억 정도를 넣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 이 성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이 7천억을 모은 거죠. 사실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를 시키고 그 사업부를 따로 떼서 우리 주주들에게 그 새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물적 분할을 시행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아직 이 신사업에 대해서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은 되어야지 꾸준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신사업을 떼더라도 그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얘기가 뭐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이번 주총에서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배신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한다면 두산중공업은 저는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만약에 이후에라도 1년 뒤에라도 그렇게 물적 분할을 시도를 한다. 사실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 그 법인세라든지 그런 게 좀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또 좋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근데 무분별하게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개미보호 3법이 또 발의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5월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쪼개기 상장 시 신주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더라도 기존의 두산중공업이 좀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새로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충분히 주주에게도 좋은 그런 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대를 하는 주주에게는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게 되고요. 굉장히 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적 분할을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기습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사업에 대한 그런 자리 잡는데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이 부채를 상환하고 그다음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 주주들이 그걸 이제 신사업을 보고 투자를 한 그 금액을 가지고 감히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해서 따로 상장을 시킨다면 주주를 굉장히 이제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대 이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3월 29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새로 상장을 해서 일단은 현재 이 주주들에 대한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 이제 진행이 차곡차곡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이제 신뢰를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는 좀 좋은 친환경적인 이미지, 이제는 중공업 이미지를 좀 떼고 좀 여러 방면으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는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굉장히 지금 산업에 대한 흐름을 아주 잘 탔다.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도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기도 하고 주가에 충분히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처럼 미리미리 반영되어서 지금 깊은 조정을 받는 것보다도 지금 두산중공업처럼 이제 시작하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